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은 남자입니다. 한때 저는 제 인생은 고통과 좌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 건지 하늘이 저를 두고 실험하는 것 같았어요.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 실직, 이혼, 사고 등등 정말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행하기만 했던 제 삶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젊은 나이에 홀몸으로 절 키우셨지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씩씩하셨고 당당하셨죠. 당시 어머니는 동네 어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요. 혼자서도 무거운 세제박스를 척척 나르시고 동네 어떤 사람이 와도 응대를 참 잘하셨어요. 때 되면 봉사활동도 앞장서서 나가시고 주변 독거 어르신들도 찾아가 반찬도 챙겨드리고요. 비록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어머니의 인덕 덕분에 대학도 가고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하루 전 어머니께 넌지시 물었어요. 엄마, 슈퍼일도 바쁜데 매번 봉사활동 가고 이웃들 돕고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왜? 엄마가 힘들어 보였어? 물론 몸은 힘들지. 하지만 엄마의 작은 도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한지 아니? 어떨 땐 비싼 보석을 가진 것보다 뿌듯하고 행복하단다. 우리 아들도 진짜 어른이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다 보면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시는 어머니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남을 돕는다는 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일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셨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량한 마음을 짓밟고 이용하려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마음에 병이 들게 했던 경악스러운 그 사건은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학교를 막 복학했던 쯤 일어나게 됐어요. 누나 집에 있어? 나 종호야. 문 좀 열어줘. 어느 날 밤에 누군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 외삼촌이더라고요. 이 밤중에 어떻게 오신 것인지 깜짝 놀라 얼른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성호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밖에서 보면 몰라보겠어. 잘 지내셨어요, 삼촌? 근데 이 밤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일단 네 엄마랑 긴히 얘기 좀 해야겠다. 엄마 안에 계시지? 누나. 그렇게 외삼촌을 집 안으로 모셨고 외삼촌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사실 나 하던 사업이 쫄딱 망했어. 나만 망하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처가댁 돈도 다 끌어다 쓰고 사채까지 써서 요즘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야. 누나, 이 하나뿐인 남동생 한 번만 살려주라. 이대로 가다간 나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면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누나 돈 제일 먼저 갚을게. 제발 급한 불만 먼저 끌 수 있게 나 좀 도와줘. 옆에서 들으니 삼촌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억대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이었나 봐요. 어머니는 외삼촌을 안쓰러워하며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면서 가진 돈이 어디 있겠니? 그래도 하나뿐인 남동생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돈은 이 집하고 구멍가게 슈퍼 하나뿐이야. 너 내가 이 집 하나 사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알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산 집이야. 그러니까 제발 허튼 데 쓰지 말고 상황 나아지는 대로 갚을 생각해. 자꾸 빚 늘리지 말고 일단 사채부터 갚어. 알겠어?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나 살린 거야. 내가 빨리 재기해서 이 은혜 꼭 갚을게. 고마워. 어머님 결국 하나뿐인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외삼촌을 도와주셨어요. 그건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돈을 빠른 시일 내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외삼촌은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어머니는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간 건 아닌지 무척 걱정하셨죠. 그쯤 되자 저는 슬슬 외삼촌이 의심되더라고요. 엄마, 설마 외삼촌이 돈만 받고 튄 건 아니겠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성호야, 함부로 사람 의심해서는 안 돼. 아마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겠지. 이 외삼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누나를 등쳐먹을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1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도 어머니도 일단 외삼촌부터 찾아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외삼촌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닌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누구보다도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다니. 어머니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성호야, 어떻게 네 삼촌이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걔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어떤 돈을 준 건데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동생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선한 마음은 차디찬 배신으로 돌아왔고 저희 모자에게 남은 건 대출금과 매달 불어나는 이자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빚을 갚느라 슈퍼일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식당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셨고 저도 과일을 몇 개씩 하며 항상 돈에 허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의 일로 제게 너무나 미안해하셨고 면목이 없다며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아들, 오늘도 가외하고 왔다며. 엄마가 너무 미안해. 못난이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구나. 다 엄마 탓이야.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어서는 안 됐는데 엄마가 바보 같아서 일이 이 지경까지 됐구나. 엄마, 전 괜찮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엄마 건강뿐이에요.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죠? 살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 밥 좀 잘 챙겨 드세요. 주말엔 꼭 쉬시고요. 그러다 엄마 쓰러질까 봐 걱정돼요. 어머닌 예전에 그 여장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많이 아위고 수척해지셨죠. 그때 병원이라도 한번 더 모셔갔어야 했는데 저도 생활하느라 바빠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슈퍼일을 하던 어머니는 그만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급하게 병원에 이송되셨어요. 연락을 받은 전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죠. 엄마 괜찮아요? 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검사는 다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아들,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말기암이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우리 성호만 남겨두고 엄마가 어떻게 눈을 감을까? 뭐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엄마가 그런 몹쓸 병이래요? 검사 다시 해봐요, 우리. 몇 번이고, 아니 100번이고 다시 검사해보면 제대로 된 검사 결과 나올 거예요. 엄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난 못 살아요, 엄마. 저는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품에 안겨 우는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전 절대로 엄마를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말기암에 좋다는 음식, 약도 구해오고 몇 달간 기다리며 진료를 잘 본다고 소문난 의사 선생님께 검사도 받게 했죠.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그 독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견디셨어요. 가끔 너무 힘들다고 투정하는 이 못난 아들의 짜증까지 다독여주시면서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어머니 본인이실 텐데 그땐 어머니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머니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네요.
엄마, 내가 책에서 봤는데 당근이 암 치료에 좋대요. 내일부터 당근을 좀 사올까 봐요. 우리 아들 어릴 땐 당근 냄새도 맡기 싫어하더니 엄마 때문에 당근 사자는 소리를 다 하네. 근데 성호야, 넌 밥은 좀 먹은 거야? 아까부터 엄마 옆에 있느라 나가지도 못했잖아. 당근 타령 그만하고 너 얼른 밥부터 먹고 와. 젊디 젊은 애가 살이 쪽 빠져서 누가 보면 네가 아픈 사람인 줄 알겠다. 밥 안 먹고 올 거면 병실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어느새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온몸이 수척해진 어머니가 장성한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늘 서로를 먼저 걱정하며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갔어요. 전 낮에는 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했고 어머니가 잠든 밤이면 병원비를 버느라 대리운전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잠시라도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누울 수 있다면 이런 고단한 생활쯤이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기억나요? 내가 당근 안 먹는다고 엄마가 도시락마다 당근을 다져서 넣었잖아요. 내가 그거 젓가락으로 일일이 다 골라낸 거 알아요? 퇴원하면 당근 없는 김밥 말아줘요. 네? 꼭이요. 우리 아들 다 큰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네. 그래, 당근도 없고 너 좋아하는 햄만 실컷 넣은 김밥 말아줄게. 엄마 눈엔 네가 성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10살짜리 꼬마 같거든. 그날 엄마 무릎을 베고 철없는 김밥 타령을 했지만 사실 어머니 무릎이 다 젖도록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몰래 울고 계셨겠죠.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고 제게 인사할 시간을 주시겠다는 듯 힘겨운 마지막 숨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라며 자리를 잠시 비켜주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걱정은 말고 우리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행복했어요. 어머닌 제 말을 듣기라도 하셨는지 미약하게나마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그대로 영원히 안식에 드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꼭 잠이 든 것처럼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전 다시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이별의 슬픔을 속으로 사겼어요. 어머니 빈소엔 장례 기간 내내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그건 아마 평소에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었는지 나타내는 거겠죠.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와 추억이 가득 깃든 집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집 어딜 둘러봐도 어머니가 서 계실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그리워 어머니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얼핏 깨서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 앉아서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전 익숙하게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게 꿈이란 걸 알았지만 그때는 현실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엄만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나지막이 속삭이셨죠. 아들, 이제 엄마 보내줘. 네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아들 앞으로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도 하고 너 쏙 닮은 아이도 낳아야 할 텐데 언제까지나 엄마 품에만 있으려고? 싫어요, 엄마. 계속 이러고 있을래요. 저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엄만 늘 내 곁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아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가끔만 하기로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씩씩한 아들이지? 최고로 씩씩하고 든든한 아들이지. 그래,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지. 항상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닌 제게 그 말이 꼭 해주시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날 밤새 울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말처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이력서 수십 장 쓰고 밀린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 물건도 정리하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계획도 세웠어요. 생전 어머니 말처럼 일단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
급한 대출금을 갚고 어머니와 살던 집도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추억이 가득 서린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조금 큰 집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절 응원해 주신 덕분인지 이력서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김성호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요? 네, 내일 아침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새 인생을 살아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한 직원의 소개로 아내도 만났고요. 아내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없이 홀로 세상에 남아 내심 외로움을 타고 있던 제게 큰 힘을 준 사람이었죠. 장인 장모님도 제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고 절 보듬어 주셨고요. 김서방, 내가 사정을 들어보니 젊은 사람이 그 힘든 시간을 참 잘 견뎠더구만.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앞으로는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자네를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자고. 가족이 뭔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그래, 서로 언제든 힘들 때 돕고 살자고. 그게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우리 사위. 그때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하늘에서 어머니 대신 제게 내려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심적으로 의지도 참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월급이 적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보, 근데 당신 이직할 생각은 없어? 이직? 갑자기 왜? 지금 회사가 규모는 작아도 나 힘들 때 손 내밀어준 회사라 가능하면 나 오래 다니고 싶은데? 아니, 회사의 비전도 없어 보이고 월급도 너무 적잖아. 당신 월급으로 애를 어떻게 낳아 길러? 아내는 종종 제 월급이 너무 적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장모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와 이직해라, 투잡은 어떠냐며 돈 타령을 해댔죠. 저희 회사는 겸직이 금지된 회사였거든요. 날마다 아내와 장모가 절 쪼으니 할 수 없이 주말마다 일용직을 하며 생활비를 더 벌었습니다. 주말에도 하루도 쉬지 못하니 월요일 회사에 출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졸기일수였고요. 자네 요즘 무슨 일 있나? 안 그러던 사람이 업무 실수도 너무 잦고 가끔 앉아서 졸기도 한다며? 다른 직원들 원성이 자자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 줄 알지? 실망하게 하는 일 없길 바라네. 네,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좀처럼 편해지질 못했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휴, 내 친구 남편이 주말마다 호캉스하러 가자고 난리라던데 난 주말마다 독서공방이네. 내 친구는 남편이 다이아 반지 사줬네. 내 친구는 고급 자동차를 사줬네. 아주 절 피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내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말다툼을 한 날엔 어김없이 장모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의 이런 이중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 회사에 들통이 나고 말았죠. 김 대리님, 혹시 주말에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주말에 멀리 좀 나갔다가 김 대리님이 어디 매장에서 발레 파킹 하시는 걸 봐서요. 그땐 긴가민가 했는데 맞나 봐요. 우리 사장님이 회사에 집중 못하고 다른 일 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요. 사장님 귀에 들어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얼른 정리하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얼굴만 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사실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여러 일용직을 뛰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사장 귀에 들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죠.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불려가자마자 크게 꾸중을 듣고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요. 아니,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고작 주말마다 발레 파킹하고 고깃집 불판이나 갈다가 회사 와서 집중도 못하고
그딴 식으로 군 거야? 회사가 장난이야? 사장님이 화를 내실 건 알았지만 약속을 어긴 건 저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사장실 밖에 직원들까지 다 들으라는 식으로 절 모욕했습니다. 자네, 회사 월급은 어디 땅 파서 주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인간들이 도둑놈이지, 도둑놈. 월급이나 축내는 월급 도둑이지, 안 그래? 사장님께 빌고 빌어 겨우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회사 직원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아졌어요.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도 하고 가끔 월급 벌레라며 자기들끼리 비웃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이 잡히면 먼 동네까지 가서 배달하러 다녔죠. 너무 욕심이었을까요? 그러다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은 역시 제 편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반대편 차선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제 곁에 아내가 있더군요. 여보, 당신 깨어난 거야? 여보, 난 당신이 죽는 줄만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저는 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이런 순간에 절 걱정해준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어요. 그동안 돈 문제로 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건 가족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곧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보여야 할 제 손이 없는 거예요. 분명 제 손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한쪽 손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여보, 내 눈이 좀 이상한가 봐. 왼쪽 손이 안 보여. 나 눈을 다쳤나 봐. 여보, 당신 손이 절단됐어. 당신 손 없다고 이제. 우리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제 손은 없었죠. 붕대에 둘둘 감겨있는 제 팔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까지 했지만 그때까지 전 이 현실을 믿지 않았나 봐요. 사고로 당연하게 회사에서 실직하고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이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아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어요.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내는 처음엔 남편이라고 잘 돕더니 시간이 좀 흐른 뒤엔 귀찮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나 옷 좀 입혀줄 수 있어? 잠옷을 좀 갈아입고 싶은데. 참, 집에만 있는 주제 무슨 옷을 그렇게 자주 갈아입어? 혼자 입지도 못하면서. 아휴, 내 팔자야. 이리 와봐. 고개 좀 숙이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얼른 직장 알아볼게. 그 손으로 무슨 직장을 알아봐? 두 팔 멀쩡해도 취업이 안 된다는데 팔 하나 없는 사람을 뽑아주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이 좀 있다며. 그 돈 어딨어? 뭐? 그 돈을 당신이 왜 물어? 아니, 당신 이제 회사 취업을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이참에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지. 그 돈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라고. 뭐 함부로? 당신 말 되게 서운하게 한다. 누가 나 좋으라고 쓰재?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그런 몸을 해서 무슨 수로 돈을 벌겠다고. 아내는 깜짝 놀랄 만큼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땐 어떡하든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도 잘리고 손도 불편하니 걱정이 많겠지 하고요. 장모도 이젠 수시로 집으로 찾아와 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아유, 내가 자네 보기만 해도 아주 속이 터져.
가진 건 없어도 학벌은 좋으니 뭐라도 하겠거니 했더니만 저런 손으로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리겠다는 건지. 어휴, 정말. 장모님,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이력서도 다시 쓰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와이프 고생시킬 일은 없을 겁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지. 하여튼 가진 거 없는 빈수레들이 말만 요란해요. 자네가 부모가 있기래, 재산이 있기래, 미래가 있기래. 내가 뭘 믿고 내 딸을 계속 맡기나? 장모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혼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짜 그 낌새를 눈치챘지만 그때 아내마저 없다면 제 곁에 아무도 있지 않았으니 애써 무시하며 그저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보러 다니는 데만 집중했어요. 이력서 30군데를 넘게 냈는데 다들 제 학벌을 보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 손을 보고선 놀라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 김성호 씨, 미안한 말이지만 채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가 워낙 좋으셔서 면접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실제로 손을 보니 업무가 좀 어려우실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면접은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면접을 봤지만 하나같이 제게 미안해하며 급하게 면접을 종료했어요. 저는 점점 사람 얼굴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다들 절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제가 징그럽다며 욕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더 이상의 구직 활동도 어려워졌죠. 아내는 매일 제게 달려들며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러게 보험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거 들어놓지. 이 쓸모없는 인간아. 앞으로 돈 벌어올 자신 없으면 어머니 보험금이라도 내놔. 어? 그래야 당신이 양심이 있지. 전 이젠 아내 말에 대꾸도 하지 못할 만큼 위축되었고 결국 어느 날 밤 아내는 이혼 서류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만 거죠. 아내는 제 얼굴도 보기 싫다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걸 거라며 절 협박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힘도 아무 미련도 남아있지 않던 전 순순히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살고 있던 신혼집 보증금을 빼서 아내와 나누고 전 8평짜리 원룸에 들어왔죠. 정말 제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하며 마지막 힘을 내보았습니다.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 몇 년 뒤 작은 가게를 오픈했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돈을 다 털어놓고 제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경험도 없이 뛰어든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었죠. 저는 3년 만에 가게 보증금마저 대부분 까먹고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제게 있던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제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난 완전히 실패했어. 돈도 가족도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은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 저는 매일 술독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누구라도 제 상황을 겪어본다면 인생을 포기해버린 제 마음을 알 거예요. 그나마 살던 원룸에서도 월세를 못 내 쫓겨나고 그야말로 노숙자 신세로 나앉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지나 누워 덮어쓰고 술이나 퍼마셨죠. 사람들이 당연히 절 보고 피했고 저는 그들이 제 손을 보고 피한다고 생각하곤 더욱 나락에 빠졌습니다. 왜? 니들도 내 손이 징그럽냐? 징그러워? 차라리 앞에 와서 욕하고 손가락질해.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지 말고. 저는 공원의 노숙자 중에서도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유별난 노숙자로 찍혔어요. 날마다 옆자리 노숙자와 싸우고 서로 욕을 하고 술병을 무기 삼아 들고 다녔죠. 비켜. 거기 내 자리야. 이 손도 개뼈다귀같이 흉측한 놈아. 당장 안 꺼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인생 갈 때까지 간 놈이야. 오늘 어디 끝장 한번 놔볼래? 어? 여기 노숙자 중에 갈 때까지 안 간 놈이 어딨어? 근데 네 놈 눈깔을 보니 정말 바다까지 간 놈은 맞아 보이네. 완전히 눈깔이 돌았어.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벤치에 널브러져 있는데 한 아이와 엄마가 멀리서 절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더군요. 너 저 아저씨 보이지? 너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알겠어? 아무리 세상 살길 포기한 저라지만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저를 보며 아이 교육을 하는 모자를 뒤로하고 쓸쓸하게 자리를 옮겼죠. 아무 의욕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었어요. 이대로 엉망으로 살다가 어머니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 그나마 자주 가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강물을 보고 있으면 가라앉은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거든요. 시원한 강바람에 술도 깨고요. 한강에 도착해서 익숙한 벤치에 앉았는데 늘 앉던 자리에 검은 물체가 하나 보이더군요. 다가가서 보니 그건 지갑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남의 물건을 탐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호기심이 들어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라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지갑 안엔 100만 원이 넘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거든요. 주변엔 아무도 없고 제 눈앞엔 현금이 있고 저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했죠. 이 돈이면 내 몇 달치 생활비인데, 이 돈이면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사우나 가서 목욕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저는 지갑을 붙들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공원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죠. 아주머니도 제가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걸 알았는지 가게 앞에 빵 하나를 두고 퇴근하시더라고요. 저 먹으라는 듯이요. 그 아주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성호야,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돼. 엄마가 봉사활동을 하는 건 엄마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란다.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시던 어머니의 원천은 바로 그 올바름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전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지갑을 파출소에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밑바닥을 보여드리기 싫었거든요. 공원 근처 파출소에 들어가니 다들 더러운 제 행색을 보고 잔뜩 경계하더라고요. 저는 지갑을 주었다며 경찰에게 건네주고 빨리 도망치려고 했어요. 저 연락처 하나 적고 가세요. 분실물 습득하시면 연락처 남기고 가셔야 돼요. 전 그때 발신이 안 되고 수십만 되는 제 전화번호를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김성호 씨, 지갑 주인 찾았어요. 근데 주인이 꼭 살해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오늘 6시까지 오실 수 있나요? 사실 평소라면 가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배도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혹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나 싶어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갑 주인을 본 순간 놀라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 지갑 주인도 마찬가지였죠. 그 지갑 주인은 바로 30년 전 우리 집에 새빵살이를 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혹시 박종순 아주머니 아니세요? 맞죠? 저 성호예요, 김성호. 어머,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 말다마다.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구나. 세상에 이렇게 다 만나다니. 어떻게 여기서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어머니의 선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제 가족의 깊은 인연은 바로 이랬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8살 무렵 아주머니는 저 또래 남자아이와 함께 저희 집 새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당시에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어머니와 저 단둘이 살다 보니 본집과 떨어진 한편의 창고방이 남아서 사글세를 놓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처럼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홀로 힘겹게 키우고 있었죠. 저희 모자와 여러 가지로 사정이 비슷해서 어머니가 유독 더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저도 가까이 또래 친구가 생겨 좋았고요. 하지만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서인지
그 아이는 유독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날마다 아파서 학교도 잘 가지 못했죠. 아유, 애가 자주 아파서 어떡해요. 이거 애들 좋아하는 반찬인데 여기 죽도 좀 써서 넣었으니까 같이 먹여요. 이건 쌀이고요. 다 우리 슈퍼에 있는 것들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요. 정말 감사합니다. 월세도 깎아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고 제가 죄송해서 이를 어쩐대요? 죄송하긴요. 같은 처지에 나누고 사는 거지. 난방은 따뜻하게 틀고 지내는 거예요? 내가 이번 겨울에 난방비 안 받을 테니까 걱정 말고 따뜻하게 지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봐요. 아이는 날마다 아프고 미래는 보이지 않으니 위험한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고 어머니도 절 걱정해 오후에 출근한다고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창고방을 내다보시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아니 평소 같으면 저 아주머니도 출근할 시간인데 집에 신발이 있어서 애는 아까 학교 가던데 가서 반찬이나 주고 와야겠다. 요즘 밥도 잘 못 챙겨 먹는지 몸이 바싹 말라서 안쓰럽더구나. 어머닌 집에서 제일 맛있고 좋은 반찬만 챙겨 마당으로 나갔어요. 저도 그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닌 연신 그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분명 신발은 밖에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 한참을 그렇게 아주머니 부르다가 결국 강제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나가보았죠. 애기 엄마, 안에 있어요? 아무 기척이 없길래. 엄마야, 애기 엄마, 정신 차려봐요. 그 집 안에는 아주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주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죠. 성호야, 넌 들어오지 말고 당장 나가서 어른들한테 구급차 부르라고 해. 어서! 전 어머니 외침을 듣고 바로 튀어나가 지나는 어른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고 다행히 금방 구급차가 도착해 아주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주머니는 응급조치를 받고 겨우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발견이 빨랐다며 아니었다면 위험했다고 하셨어요. 한참 뒤 정신이 든 아주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만 남겨두고 떠날 생각을 하다니 제가 미쳤나 봐요. 그러게 이 모진 사람아, 어떻게 아들 하나만 두고 그런 일을 저질러. 아휴, 이 못난 사람. 아까 보니까 술병이 집안에 가득하던데 술 정신에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 안 돼. 애 생각을 해야지. 애는 무슨 잘못이야.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에휴, 지금 보니까 내 친동생이랑 나이가 똑같던데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엄마의 누리가 힘내서 살아야지. 그래야 애들 키우고 살지. 그러니까 다시 나쁜 생각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보자고. 내가 앞으로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정말 내 동생 같아 사는 소리야.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더 이상 우리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을게요. 저 다시 힘내서 살아볼게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이 진심이셨는지 아주머니와 친자매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내셨어요. 얘 숙자야, 안에 있어? 우리 먹을 국 끓이면서 양을 좀 넉넉하게 끓였는데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맛이나 좀 봐봐. 어머, 언니, 무슨 고깃국을 이렇게나 많이 끓였어요? 별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동민이 또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것 같던데 그럴 때일수록 몸보신해야지. 말론 끓이다가 양이 많아졌다고 하셨지만
사실 아주머니네 드시라고 끓인 고깃국인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아주머니도 항상 저희 모자에게 고마워하며 혹시 집에 좋은 선물이라도 들어오면 늘 어머니께 먼저 드리곤 했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와 아주머니 모자는 9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서로 가족처럼 의지하며 정답게 지냈답니다.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 행복은 계속됐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17살이 됐을 무렵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남편분이 곧 베트남으로 사업차 이민을 가셔서 함께 이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숙자야, 가서도 잘 지내고 건강하고 남편이 속 썩이면 언제든지 전화해. 난 언제든 여기 있을 거니까. 언니 덕분에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서도 꼭 연락할게요. 언니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성호야, 너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커야 한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멀리 이민을 가셨고 어머니와는 꾸준히 연락하셨던 것 같아요. 가끔 어머니와 통화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투병 생활 하신 이후로 연락이 끊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 바로 이 자리, 파출소에서 아주머니와 거의 20년 만에 마주치고 만 것이었죠. 이 깊은 인연을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고, 성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꼴은 또 왜 이렇고? 내가 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긴 나중에야 전해 들었어. 그때 장례식에도 못 가본 게 천추의 한으로 남았는데 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너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전 아주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기부터 결혼과 이혼, 사업 실패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한을 아주머니께 다 털어두었죠. 사실 그때 제게 필요했던 건 제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었나 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혼자 다 겪었어. 아휴,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 고생 그만하라고 하늘에서 네 엄마가 너랑 날 이렇게 만나게 했나 보다. 아주머니 눈물을 흘리며 절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파출소로 장성한 남자 한 명이 뛰어들어왔더라고요.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동민이었어요. 동민이도 절 알아보곤 절 와락 껴안더라고요. 형,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 지갑을 찾아준 게 형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동민아, 이 자식 아주 많이 컸구나. 그럼요. 그때 형을 제 친형처럼 제가 따랐잖아요. 제가 키도 작고 많이 아파서 늘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형이 나타나서 그 나쁜 놈들 다 물리쳐줬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잊어요. 형, 근데 손이 왜... 동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가 그제야 제 손이 없는 걸 발견했나 봐요. 아주머니도 그제야 화들짝 놀라 아예 펑펑 우시더라고요. 형, 어릴 적 형은 매번 위험에 빠진 절 구해주던 슈퍼맨이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야 그때 받은 큰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나 봐요. 아주머니와 동민이는 절 곧장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 덕분에 오랜만에 목욕다운 목욕을 하고 따뜻한 저녁밥을 먹을 수 있었죠. 푹신한 이불에서 자는 것도 얼마만인지요. 아주머니 남편분도 참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 가족들은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사업장을 잘 운영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아주머니의 남편인 아저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한국 얘기만 나오면 자네와 자네 어머니 얘기를 빼놓질 않았어.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네. 내가 이 사람과 상의를 좀 해봤는데 자네가 대학도 나왔고 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상당하다던데 혹시 날 도와줄 생각은 없는가? 제가 감히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볼게요. 기회만 주신다면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사람 참, 내가 오히려 고마워야지. 자네와 자네 어머니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사람들 아닌가. 오히려 내가 더 고맙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지? 앞으로 잘 부탁하네. 드디어 저에게도 직장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뜻밖의 인연을 다시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얻었답니다. 한동안 아주머니는 함께 살며 정말 친아들처럼 절 챙겨주셨어요. 성호야, 우리 큰아들, 얼른 와서 밥 먹어. 우리 밥 먹고 가볼 때 있잖아. 저와 아주머니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납골 땅이었어요. 저 역시 한동안 노숙 생활하느라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봉화남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니, 이제야 와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그래도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봐준 덕분에 이렇게 성호도 만나고 언니도 찾을 수 있게 됐네요. 앞으로 성호 걱정은 하지 마요. 내가 언니가 나한테 그랬듯이 내 큰아들처럼 생각하고 보살필게요. 엄마, 저도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어머니가 아주머니랑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저 마음 다 잡고 아주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잘 살게요. 아주머니는 절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곤 웬 도어락키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성호야, 그거 알아? 네 어머니가 내 사정을 듣곤 월세도 거의 받지 않으셨어.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구나. 이거 앞으로 네가 살 집이야. 혼자 살기 불편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도 멀지 않으니 앞으로도 친가족처럼 살자꾸나. 아주머니는 제가 살 집이라며 깔끔한 빌라 하나를 얻어두셨더라고요. 저는 차마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이렇게라도 곁에 두고 살아야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아주머니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 살며 아주머니 식구들과 친가족 이상으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성호야, 주말에 뭐하니? 오랜만에 우리 남대문으로 갈치조림 먹으러 갈까? 너 예전에 갈치조림 엄청 좋아했잖아. 갈치조림 너무 좋죠. 남대문의 그 맛집 아직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 가끔 온 가족이 다 가서 먹었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오늘 오랜만에 온 식구 다 같이 가서 실컷 먹고 오자.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 거니까 절대 말리시면 안 돼요. 저는 한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보물 같은 인연 덕분에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이젠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다 해드리고 살고 싶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전 이때까지 제가 겪은 불행을 모두 지금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 잠시 스쳐갔던 일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행이 있다면 더 큰 행복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축복만 가득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